이번 이야기는 일주일이라는 가제를 가지고 있네요. 자, 등장인물 한번 볼까요? 동석 아저씨, 나이 40대에 아들과 생활하는 남자로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바쁜 생활 와중 아들에게 관심이 소홀했던 것인지 아들이 학교 폭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안 좋은 선택을 한 것에 충격을 받아 세상을 등지게 된다. 화영, 여학생, 17세 여자 고등학생. 부모님이 살해당한 이후로 혼자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세상을 등지게 되었다. 동현 아저씨의 아들, 17세 남자 고등학생으로 학교 폭력으로 인해 자살을 택한다. 창무, 동업자, 동석과 같이 식당을 운영하며 10년 전 있었던 살인사건의 진범이며 과거의 사건이 재조명되려고 하자 동석을 살인하려고 한다. 정우, 학교 폭력 가해자, 전학생이며 화영을 좋아하고 동현을 질투하며 치사하게 괴롭힘. 소정, 죽은 동석의 아내, 과거 창무가 화영의 부모님을 살해할 때 어린아이였던 화영을 발견하여 지켜주다가 안타깝게 죽고 만다. 많은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자, 어린 남학생의 장례식장이 열려 있다. 한 중년 남성이 벽에 기대어 쓰러져 있다. 그 남자의 얼굴에는 세상을 보며 느낄 수 있는 모든 색깔이 무시당하는 것 같이 창백하다. 동석은 죽은 아내와도 동현이만큼은 정말 자기 목숨보다 소중히 키우겠다고 다짐했다며 흐느끼기 시작한다. 동석은 아들이 죽고 난 후 괴로움에 빠져 자살을 한다. 이상하게 자살을 한 동석은 아침에 눈을 뜬다. 아무도 없는 허름한 집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몸이 이상하다. 화영과 몸이 바뀌어 있다. 날짜를 확인하자 동석은 또 한 번 놀란다. 동석이 자살한 날의 일주일 전인 것이다. 동석은 아들인 동현이 아직 생을 마감하기 전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아들 동현의 자살을 막기 위해 신이 주신 기회라 여기며 아들을 지킨다. 화영의 몸이 된 동석은 동현이 다니는 학교를 찾아간다. 교복도 입지 않고 곧장 학교로 들어간다. 교문 앞에서 학생 주임 선생님께 걸려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정우는 동석이 담을 넘도록 도와준다. 정우의 도움을 받고 동석은 동현이 있는 교실로 찾아간다. 창문을 통해 동현의 학교 생활을 계속 관찰한다. 허나 지켜본 결과로 동현을 크게 괴롭히거나 동현과 불화가 있는 친구들도 없어 보였다. 동석은 원래 동석의 식당으로 찾아가 본다. 허나 동석은 현재 동석의 몸과 정신에는 큰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시 돌아온다. 하루 동안 본 결과로 동현의 자살을 막을 수 없을 것을 깨닫고 학교에 직접 다니면서 보기로 생각을 한다. 집을 뒤져보자 운이 좋게도 같은 학교의 학생이었다. 이후 학교에 출석을 한다. 놀랍게도 동현과 같은 반이었다. 반 안에서 동현을 관찰한다. 동현은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았지만 정우가 계속 동석에게 접근한다. 동석은 정우와 다니며 동현에 대해 묻는다. 계속되는 동현에 대한 관심에 정우는 동현에게 질투를 하기 시작한다. 그렇기에 정우는 동현을 괴롭힌다. 동현이 학교를 다니며 학교 폭력을 당하게 될 것을 막기 위해 동석이 동현을 지킨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난다. 화영은 힘든 삶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택했다. 허나 화영은 눈을 뜬다. 폐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기억까지 생생했다. 처음 본 집에서 처음 본 장소에서 눈을 떴다. 날짜를 보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허나 몸이 무겁게는 느껴지지만 큰 이상함은 느끼지 못했다. 거울을 보고 화영은 화들짝 놀란다. 아저씨의 몸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집에서 동현을 마주친다. 자신이 같은 반 친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화영은 방에서 죽은 동현의 어머니 사진을 보게 된다. 이에 화영은 어릴 적 가물가물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옛 기억에서 동현의 어머니가 화영의 부모님이 살해당할 때 자신을 지켜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로 인해 화영은 이번 삶이 부모님의 복수를 하기 위해 주어진 생이라 생각하고 범인을 찾으려고 한다. 화영은 동석의 몸으로 지내며 동업자인 창무가 어릴 적 자신의 부모를 죽인 살인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로 인해 동석의 몸이 된 화영은 창무를 조사하기 시작한다. 창무는 동석의 몸이 된 화영이 자신을 의심하고 조사하는 것을 알게 되고 끝내 동석의 몸이 된 화영을 죽이려 한다.
창무가 살인을 하려던 날 밤 식당에서 남몰래 살인을 하게 된다. 이때 동석이 현재의 자신을 보기 위해 식당에 찾아오는 바람에 살인을 목격한다. 자신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창무는 목격자가 생겨 동석까지 죽인다. 그러자 화영은 다시 일주일 전의 자신의 모습으로 눈을 뜬다.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온 화영은 이번에야말로 부모님의 사건의 전말을 알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창무를 잡기 위해서는 동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화영은 동석의 아들인 동현에게 접근한다. 사실 화영과 동석은 꽤 친했었다. 1년 전 과거, 두 사람은 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주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는다. 반 친구들은 두 사람을 피하고 근처에 있기를 싫어하고 몇몇은 일부러 때리거나 멀리서 지우개 등 물건을 던지기도 한다. 두 사람은 평소와 같이 함께 하교를 하고 집에서 숙제도 같이 한다. 며칠이 지난다. 학교에 새로운 전학생이 전학을 왔다. 정우였다. 정우는 일반 학생 같지 않은 키와 덩치를 지니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 사이에서 정우의 소문에 대해 수군수군댄다. 정우는 전학을 온 뒤에 혼자 앉아있는 화영의 옆자리에 앉게 된다. 전학 온 초반에 많은 학생들이 정우에게 몰려든다. 정우와 반 친구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댄다. 시간이 지나고 정우는 반 친구들이 정우 옆에 앉아있는 화영을 조금씩 건드리고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된다. 정우는 주변 친구들이 화영을 괴롭히는 것을 막아주고 화영과 친하게 지낸다. 정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화영을 눈독 들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화영과 붙어있는 동현이 거슬리기 시작한다. 정우도 또한 점점 동현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다시 현재, 화영은 교실에 있다. 화영은 동현에게 다가가 동현의 어머니부터 물어본다. 또한 동현에게 창무와 어떤 관계인지 묻는다. 그러자 정우가 다가온다. 정우는 이 상황이 또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한 소리 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알면서도 피해 다닌 화영, 이제부터는 진짜 도망칠 곳이 없다. 화영은 정우에게 소리치고 동현과 함께 학교를 빠져나온다. 화영과 동현은 동현의 집 근처로 간다. 화영은 동현에게 혹시 어머니의 사진을 볼 수 있냐고 묻는다. 사진을 받은 화영, 역시 꿈이 아니다. 사진 속 여성은 기억 속 자신을 살려준 여성이 확실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조심히 창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지 묻는다. 동현의 입에서는 놀랄만한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화영은 저번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하지 않으려 한다. 화영의 생각이 맞다면 아직 동석이 자살하고 나서의 기억을 얻기 위해서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었다. 그 전에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동석이 자살을 했었나요? 다음 날 학교에 간다. 학교에서 정우는 또다시 동현에게 손을 대려 한다. 이때 화영이 큰 소리를 치며 막는다. 그렇게 화영은 원래부터 있어야 할 동현의 자살을 영문도 모른 채 맡게 된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다. 동석이 창무에게 칼에 찔린 기억이 돌아온다. 동석과 화영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수집이 쉽지 않았지만 창무에게서 동석의 아내와 화영의 부모님이 차고 있던 시계를 발견하게 된다. 두 시계의 차이는 이상하게 일주일이었다. 그렇게 창무를 잡고 경찰서에 보낸 동석은 화영을 알바생으로 쓰며 성인이 되기 전까지 도움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동현이 오랜 화영에 대한 짝사랑을 표하면서 이야기는 행복하게 끝이 난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이제 복잡하고 꼬인 것 같은데 혹시 이 의도가 동현이가 정우한테 괴롭힘을 당한 이유가 그 아버지하고 화영이 다시 이제 죽은 다음에 눈을 떠서 동현에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유가 돼가지고 동현을 괴롭힌 건가요? 어쨌든 이야기를 잘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시놉시스상에서는 조금 많이 복잡해 보입니다. 이 복잡함을 잘 풀어나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이야기는 두 사람입니다.
자, 등장인물은 김태정,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평소 순하고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성격이며 남들에게 미움받기 싫어하는 인물이다. 그동안 사이코패스 인격의 살인을 인지하고도 방관했지만 죄책감에 못 이겨 김현우 형사에게 모든 걸 털어놓는다. 김태정, 사이코패스 인격. 김태정에게 최근 나타난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이코패스 인격. 행복해 보이는 사람의 모습을 망가뜨리고 싶어한다. 오동현, 이수민의 남자친구. 편의점에 자주 오던 커플 중 남자로 평소 김태정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인물이지만 여자친구의 생일날 집으로 가던 중 김태정에게 살해당한다. 이수민, 오동현의 여자친구. 오동현의 여자친구로 가끔씩 김태정에게 커피 우유를 주며 호의를 보인 인물이다. 생일날 오동현과 함께 집으로 가던 중 김태정에게 살해당한다. 이지은, 이수민의 동생. 이수민의 여동생으로 언니와 언니의 남자친구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인물. 김현우, 강력계 형사. 범인은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는 말을 굳게 믿는 형사. 최근 일어난 살인사건들이 김태정과 연관돼 있다는 것을 느끼고 김태정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자, 이야기는 2030년입니다. 2030년 10월 20일 오후 10시경 서울 신림동의 한 골목. 어두운 골목길에 한 남자와 여자가 피투성인 채로 쓰러져 있다. 둘을 발견한 김태정은 상태를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다. 도착한 김현우 형사는 피범벅이 돼 있는 김태정의 손을 보고 바로 체포. 김태정은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로 끌려가고 어떤 동의서에 사인을 하게 된다. 서울 도심의 어느 주택. 모든 기억이 지워지고 어느 집에서 김태정은 깨어난다. 집 밖으로 나온 김태정은 석양이 지는 아무도 없는 거리를 거닐다 무엇인가에 이끌리듯 한 편의점에 들어가서 진열된 물건들을 찬찬히 둘러본다. 그러던 와중 나타난 고양이의 시선이 끌려 따라가던 중 불이 켜진 어느 빌라로 고양이가 들어간다. 집 안에 들어가 보니 한 커플이 반갑게 맞이해준다. 커플은 김태정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준다. 셋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커플은 현재 아무도 없는 이곳에 대한 김태정의 질문에 화제를 돌리며 다른 것에 대해서만 답을 해준다. 커플의 집에서 하루 묵기로 한 그날 새벽 김태정은 인기척이 없어 수상함에 거실로 나가보는데 피투성이인 채로 죽어있는 남자를 발견한다. 곧 이어 현관문이 열림과 동시에 피투성이인 여자가 쓰러진다. 김태정이 급히 상태를 확인해보지만 여자는 이내 숨을 거둔다. 김태정은 다른 누군가가 한 명 더 있고 곧이어 자신도 죽일 것이라 생각해 패닉에 빠지고 심한 공포심에 휩싸여 골목으로 전력 질주하며 도망친다. 달리던 와중 알 수 없는 물체의 충격으로 기억의 공간들이 붕괴되며 기억재생 시뮬레이션이 종료된다. 2030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장에서 김태정의 기억을 토대로 각색한 기억재생 시뮬레이션을 보고 판사는 피의자 김태정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다. 김현우 형사는 전에 발생했던 2건의 살인사건 현장에 몰래 민들레꽃을 두고 가는 모습과 이번 사건으로 김태정에게 많은 의구심을 품었지만 확실한 증거인 기억재생 시뮬레이션으로도 증거가 나오지 않자 깊은 고심에 빠진다.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시뮬레이션 속에서 낙담한 이지은에게 김현우 형사는 자신이 꼭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약속하며 서에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김현우 형사. 시뮬레이션이 끝나는 시점에서 의문이 들었던 그는 수십 차례 돌려보다가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차의 사이드 미러에는 의문의 차량이 김태정의 뒤를 들이박아서 기억이 붕괴된 것임을 알아낸다. 자신의 기억 속에 없는 존재가 기억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 김현우 형사는 기억재생 시뮬레이션을 개발한 개발자에게 자문을 해 인격이 2 이상인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말을 듣는다. 김태정의 신상 정보에서 해리성 정체성 장애에 관한 정신과 기록을 찾아낸 김현우 형사는 김태정을 만났던 의사를 만나 김태정의 다른 인격에 대한 정보를 듣는다. 다음 날 김태정은 죄책감으로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던 와중
김현우 형사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김태정에게 찾아가 다른 인격에 대해 압박 질문을 한다. 부인하던 김태정은 끝내 자신의 인격이 두 개라는 비밀과 오동현, 이수민 커플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그날 현장에 있었던 이유를 털어놓게 된다. 그 결과 김현우 형사는 김태정의 사이코패스 인격이 이지은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것과 자신과의 만남으로 당분간 몸을 살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이지은에게 전달해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준다. 그러나 이지은은 자신이 사이코패스 인격을 자극해 인격을 끌어내고 김태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현장을 덮치는 게 어떻겠냐고 김현우 형사에게 제안한다. 위험한 제안이지만 이지은이 눈을 본 김현우 형사는 승낙하게 되고 이지은은 그날 밤 편의점에서 퇴근하고 집을 가던 김태정을 막아서며 이수민과 오동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진짜로 김태정이 한 짓이 아닌지 오해를 하며 묻는다. 그때 김태정은 발작하며 죄송해요라는 말을 반복하며 무릎을 꿇다가 사이코패스 인격이 나와 자신을 죽인 사람들에 대한 조롱과 오동현과 이수민을 죽인 이유를 말해준다. 가식적인 모습들이 역겨워 참을 수가 없었어. 말이 끝나자마자 앞에 있는 이지은을 죽이려 달려드는 김태정. 이 모든 상황을 동영상으로 녹화하며 지켜보고 있던 김현우 형사는 즉시 현장을 덮친다. 김태정은 체포되고 곧바로 기억재생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기억들을 추출당한다. 며칠 후 열린 재판, 이전 기억 재생 시뮬레이션과 똑같은 상황과 배경이지만 시점이 다른 상황에서 사이코패스 인격이 오동현과 이수민을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에 본래 인격을 차로 쳐서 강제로 기억을 붕괴시키는 것까지 나온다. 정신과 감정서, 살인미수, 자백영상, 기억재생 시뮬레이션으로 판사는 김태정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사이코패스 인격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이지은과 김현우 형사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친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김태정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교도소에서 자살한다. 김현우 형사와 이지은은 오동현과 이수민의 무덤 앞에서 꽃을 놓고 김현우 형사는 자신이 김태정을 빨리 잡지 못한 것에 대한 느끼면서 무슨 소리예요? 김현우 형사는 자신이 김태정을 빨리 잡지 못한 것에 대한 느끼면서 말이 좀 이상하죠. 자신의 옆에서 울고 있는 이지은을 꼭 안아준다는데요. 그러면은 이 사이코패스 이중 성격에 의한 살인 사건인데 주인공이 누가 되나요 지금? 요 맨 위에 올라온 걸로 봐서는 김태정이 주인공인데 김태정은 주인공이 아니라 적대자이면서 이제 가해자죠. 즉 범인이 되는 인물인데 사실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될 사람은 동생이에요. 이지은.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죠. 그리고 끝까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물인데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지은의 시선에서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할 생각이라면은 지은의 입장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굿나잇입니다. 등장인물 한번 볼게요. 이명철 대한민국 형사로 꿈에서 인민서의 신호를 받고 굿나잇 어플을 수사하게 된다. 윤미숙 굿나잇 어플을 만든 사람 중 하나로 굿나잇 어플과는 다른 연구를 하며 살아간다. 임민서 굿나잇 기술 연구의 연구원이었지만 동료들과의 의견이 달라 연구실에 갇히게 된다. 이호철 대기업 오철그룹의 회장으로 굿나잇 기술을 만든 연구원들에게 굿나잇 어플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자, 이제 이야기가 2022년 9월 13일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핸드폰으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불면증에 빠진 친구에게 잠이 잘 오는 한 어플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그 메시지를 받은 친구가 소개받은 어플을 설치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2022년 9월 20일 공공경찰서의 형철이 동료들과 실종사건을 둘러보던 중 최근 실종사건의 실종자들의 휴대폰에서 모두 굿나잇이란 어플이 설치되어
있던 것에 이상함을 느낀다. 형철은 이를 동료들에게 수상하다고 말하지만 동료인 형사들은 굿나잇 어플은 요즘 유행하는 어플로 잠을 자기 전에 틀어두면 잠이 잘 오고 꿈속에서 좋은 꿈을 꿀 수 있으며 아침에 일어나도 무조건 개운하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어플이라고 설명한다. 또 자신의 지인들도 어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말하며 형철의 말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래도 형철은 혼자 굿나잇 어플이 수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이 시큰둥하자 일단 동료들과 실종 사건을 다시 둘러본다. 그날 저녁 퇴근하여 쉬고 있던 형철은 자기 전에 아까 실종 사건을 조사하다가 본 굿나잇 어플에 대해 궁금해 설치를 해본다. 속으로 지금 자고 6시쯤 일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형철은 굿나잇 어플을 실행하고 눈을 감는다. 순식간에 잠든 민철은 이상한 꿈을 꾼다. 형철이었어요. 갑자기 왜 민철이 나와요? 꿈에서 형철은 형철의 앞에 어떤 여자가 자신을 구해달라고 우는 것을 보았다. 그러다 순식간에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어떠한 허름한 건물이 나온다. 이 건물 속에는 미로가 나오고 형철은 이 건물 속의 미로를 헤쳐나가지만 결국 미로를 해결하지 못하자 함정에 갇히며 꿈에서 깬다. 다음 날 어느 때보다 개운하게 정확하게 6시에 일어난 형철은 꿈을 꾼 것 같지만 꿈에서의 기억은 기억하지 못하고 놀라며 굿나잇 어플이 정말 좋다고 유행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형철은 개운하게 일어난 몸으로 출근 준비를 한다. 출근한 형철은 굿나잇 어플에 대한 의심을 풀고 일을 하기 시작한다. 일을 마친 형철은 또 자기 전 굿나잇 어플을 켜고 잠을 잔다. 잠을 자기 시작한 형철은 또 지난번과 같은 꿈을 꾸게 된다. 이번에도 미로 해결에 실패하지만 잠에서 깬 후 꿈에 대해 조금은 기억하게 된다. 형철은 조금 기억이 난 꿈을 기억하면서 오랜만에 기분 나쁜 꿈을 꾸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굿나잇 어플에 대한 의심은 아직도 풀려 있다. 다음 날 또 다음 날 이러한 꿈들이 반복되자 형철은 다시 굿나잇 어플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한다. 꿈에서 보았던 그 여자 이야기를 동료의 형사들에게 이야기해볼까 했지만 동료 형사들이 믿어줄 것 같지 않아 몰래 혼자 수사를 시작한다. 또 형철은 이제 꿈을 완전히 기억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본 건물의 A 로고와 B 로고에 대해 기억해낸다. 형철은 로고에 대해 어디서 보았다고 생각하며 낮에는 그 로고를 가진 건물을 찾아다니고 밤에는 건물의 미로겠죠. 건물의 미로를 풀기 시작했다. 그러한 건물을 찾아다니던 중 TV에서 A 로고에 배치를 하고 있는 연구원을 발견하게 되고 그 연구원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한다. 동료 형사의 도움을 이용해 미숙의 집을 찾아낸 형철은 미숙에게 건물의 A 로고에 관해 물어본다. 하지만 미숙은 A 로고에 대해 모르는 척을 했다. 하지만 형철은 이 로고 때문에 실종된 사람들이 있다고 이 순간에도 실종되는 사람이 있다며 미숙을 설득한다. 계속되는 설득에도 미숙은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자신이 들고 있던 펜을 형철에게 던지며 나가라고 한다. 형철은 펜을 가지고 미숙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다음에 다시 올 계획을 세우며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한 형철은 현관문을 열다가 미숙이 던진 펜을 떨어뜨리게 되고 펜이 부서지며 그 안에 쪽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쪽지에는 한 주소가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된 형철은 차를 타고 쪽지의 주소를 향해 출발하였다. 건물의 위치를 찾아낸 형철은 건물을 찾아 건물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형철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꿈에서와 같은 미로들이 있었다. 형철의 꿈에서의 미로들은 실패하면 함정에 갇히게 되고 한 번도 미로에 성공한 적이 없기에 꿈에서 미로에 성공하면 그때 다시 와서 도전하자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간다. 형철이 집에서 미로를 계속 도전하던 중 형철은 평소와는 다른 꿈을 꾼다. 그 꿈에서는 저번에 울고 있던 소녀가 자신을 빨리 구하러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한 꿈을 꾼 형철은 곧바로 차를 타고 꿈에서 나온 건물을 찾아간다.
건물 안에는 예상대로 미로가 있었고 형철은 미로를 풀며 건물 깊숙이 들어갔다. 미로가 꿈처럼 잘 풀리지 않자 형철은 생각을 하며 신중히 미로를 풀어간다. 그러던 중 형철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건물에 있던 로고가 생각나면서 첫 번째 로고와 두 번째 로고를 결합해 미로를 풀어낸다. 결국 건물에 잠입한 형철은 이 건물에 갇혀 잠들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중 꿈에서 울고 있던 여자도 있었다. 형철은 가져온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찍어 증거를 남겼다. 환풍구를 통해 자신을 꿈으로 부른 여자를 구해 무사히 탈출을 하였고 탈출하여 차를 타고 동료 형사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 경찰서로 이동한다. 나중에 여자에게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자신은 임민서라는 연구원이었고 굿나잇 어플 기술의 연구자였던 것이다. 사실 굿나잇이라는 어플은 예전에 한 연구회에서 잠을 잘못 이루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기술은 한 사람의 나쁜 꿈들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 좋은 꿈만 꾸게 하고 한 사람을 잠을 빨리 자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로도를 더 쌓이게 하며 한 사람의 피로도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기술이다. 또 임민서가 개인으로 만든 다른 사람에게 이미지를 보내는 기술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실 연구원들은 이렇게 위험한 기술을 만들 생각은 아니었고 모두에게 좋은 기술을 만들려 했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이 기술을 보게 된 대기업 오철그룹 회장 이호철이 이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사용하자 제안을 해온다. 이 기술을 만든 사람들 중 임민서와 윤미숙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기술이 위험하지만 소수의 인원만 희생하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며 대기업인 오철그룹과 힘을 합쳐 이 기술을 사람들에게 쓰자고 하였다. 이에 임민서가 거세게 반발하자 연구원들은 임민서를 납치해 첫 번째 실험체로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임민서는 계속 악몽을 꾸며 종일 잠만 자게 되었던 것이다. 임민서는 그날부터 이 건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꿈속에서 만든 기술을 이용해 간신히 자신이 만든 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데 성공하였고 그 꿈을 받은 사람이 이명철이었던 것이다. 실종자들은 임민서가 만든 기술을 이용해 연고가 없는 사람들을 특정한 장소로 유인해 실험체로 쓰기 시작한 것이었다. 형철은 동료 형사들, 경찰들과 함께 꿈에서 나온 건물을 미로를 뚫고 건물의겠죠. 미로를 뚫고 급습해 실종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찾게 된다. 또한 미숙이 형철에게 찾아와 임민서가 실험체가 된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연구원들에게 동의했으며 형철에게 굿나잇 어플에 대해 말하면 자신도 임민서처럼 될까 두려워 쪽지로 주소만 알려준 것이라고 밝히며 임민서를 도와 굿나잇 어플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게 되었다. 또 굿나잇 어플과 관련된 대기업 오철그룹 회장도 재판을 받고 처벌받게 되었다. 소재는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내 꿈을 다른 사람, 그러니까 악몽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서 나는 좋은 꿈을 꾸고 내가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서 나는 이제 또 상쾌하게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한다는 그 소재는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데요. 잘 정리해서 진행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연구원들이 단체로 나쁜 생각을 할까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쁜 생각을 한 사람 한 명 정도가 이제 이거를 음모를 꾸미게 되고 나머지가 희생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한 명이 한 명이 옳은 생각을 하고 나머지가 나쁜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갇힌 것보다는 그게 더 이야기가 끌어가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이야기는 제목하고 등장인물 소개가 없습니다. 자, 2045년 대한민국, 근미래네요. 2000년대부터 이어져 온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져 인구 2천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다. 2045년은 아니죠. 2천만 바라보고 있는 건 그래도 한 100년 정도 지난 후일 것 같은데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여러 군부대가 해체되었으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방력에 큰 문제가 생길 위기에 처해 있다.
동맹국인 미국도 이 상황을 인지하여 미국에서 시범적으로 새로운 군사체계인 AIS를 대한민국에 도입한다. AIS는 병력들을 기계화하여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계를 동작하는 방식으로 경계, 미사일 요격 등 과거에 비해 적은 인구로도 대한민국 방위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원래 AI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어야 하는 이 군사체계는 미국 측의 기술력과 자본의 한계로 인해 사람이 수동으로 조정해야 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마치 총게임과 비슷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 측에서는 유능한 인재들이 필요하였고 각종 게임 대회를 우승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방부는 프로게이머들을 상대로 우선적으로 입영 신청을 권유하기 시작하였다. 2045년 7월 용산 경기장 한호수 활동명 한강으로 카운터 오브 스트라이크 줄여서 카오스라고 하는 총게임의 프로 선수였다. 하지만 그가 속했던 팀은 매번 형편없는 실력으로 성적이 저조했다. 어느 날 그가 경기를 치르던 도중 갑자기 경기가 중단되었다. 한호수의 동료 선수가 심판에게 중단 선언을 한 것이다. 한호수는 오른쪽 손목을 부여잡고 모니터 앞에 엎드려 있었다. 하지만 그가 포기한다면 그의 팀은 몰수패 처리가 될 것이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 결국 한호수는 부상 투혼을 하며 경기를 재개하였다. 경기 직후 그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의사의 진단으로 완치되려면 앞으로 1년 반 이상은 손목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프로게이머로서는 사실상 은퇴 선언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2년 후 한강 PC방. 어느 때와 같이 PC방을 운영하고 있던 한호수는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되었다. AIS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도입된다는 소식과 동시에 기계를 다룰 인재들을 구한다는 소식이었다. 처음에는 PC방 사업이 흥하다가 점점 늘어난 PC방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줄어든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자진 입대를 결심하였다. 며칠 뒤 국방부. 한호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이 은퇴한 프로게이머였고 사업이 망했거나 부모님의 병원비 마련 등 대부분 삶이 녹록치 않은 사람들이었다. 얼마 후 한 육군 장교가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명씩 호명하여 면담과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했다. 한호수의 차례가 드디어 왔고 그의 앞에 컴퓨터와 비슷한 모니터가 놓여져 있었고 미군 장교들과 국군 장교들이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매우 긴장한 상태로 병사가 안내하는 대로 따랐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익숙한 화면이 보였다. 카오스와 비슷해 보이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었다. 매우 흡족한 표정으로 한호수를 바라본 뒤 면담을 진행하였다. 한호수는 비밀유지 서약서와 몇 가지 서약서를 작성한 후 자신의 사정을 말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일주일 뒤 한호수는 합격 판정을 받았고 근처의 부대로 발령받은 뒤 밤낮으로 훈련을 진행하게 된다. 어느 날 훈련이 끝난 후 한호수는 우연히 뉴스에서 최근 들어 국민들이 AIS 도입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국방비 증가에 따른 급격한 세금 납부액 증가, 프로게이머라는 장래를 빌미로 너도 나도 게임에 전념하는 사회, 병역의 형편성 논란, 기계의 안전성 논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및 군 내부적 문제들이 생긴 탓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은 계속 강행되었다. 다음 날 훈련을 하는 도중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훈련을 하고 있던 한호수, 갑자기 그가 작동하고 있던 AIS가 큰 굉음과 함께 오작동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현장에 있던 장교와 부사관들이 심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상급부대에서 사건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뉴스에 보도된 뒤였다. 며칠 뒤 기자회견에 참모총장이 소환되었고 그는 기계의 오작동이 아닌 한호수의 실수라고 언급하며 한호수를 징계 처분하고 AIS의 모든 병사 및 장교들에게 군기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한 후 사과했다. 같은 시각 한호수는 군사재판에 소환되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결국 군기교육 및 징역을 선고받았다. 얼마 뒤 한 장교가 한호수가 있는 감옥에 들어왔고 훈련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한다. 네. 자, 한호수가 주인공이죠. 이야기는 그렇다고 치고
한호수가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아무 일도 못하고 재판에서 억울하게 그것도 억울하게 재판받고 징역을 선고받아요. 그리고 결론은 훈련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널 희생했다고 하고 말하는데 이러면 이야기가 안 되죠. 뭔가 주인공이 됐으면은 어떤 해결을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어떤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훈련을 받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방산업체죠. 이제 군수산업의 어떤 음모라 그러면은 한호수는 그걸 파헤쳐야 돼요.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허점이 많은 그런 기계를 밀어붙이는데 이 문제가 있다 하는 거를 느끼고 이거를 밝혀내야 되거나 아니면 이걸로 열심히 훈련을 받았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이걸 가지고 공을 세운다든가 하는 주인공은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야기 진행을 확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진행은 차라리 방산업체의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쪽을 파헤치는 쪽으로 다시 조금 방향을 틀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이야기는 긴급 요청이라는 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등장인물을 살펴보면요. 리나무, 북한 조선항공 소속 기장, 북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이 뭐예요? 반항공군 장교 출신. 열정적인 인물로 군복무 당시 다양한 항공기술을 선사해서 인정받았다. 전역 후 조선항공에 취직해 국제선 노선 운항을 하며 해외에 대한 다양한 것을 알게 된다. 계민석 북한 조선항공 소속 부기장, 북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교 출신, 리나무의 후임 관계, 소심한 성격이지만 군 복무 때부터 좋든 싫든 선임들을 항상 존경한다. 리석훈, 북한 국적 중학생, 리나무의 아들, 평양에 있는 중학교 6학년이며 입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눈치가 매우 빠른 편이다. 그리고 김성훈, 항공 경로를 외울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최승필은 대한민국 공군 제21 전투비행단 산하 제211 비행대대 대대장, 공군 대령이고요. 그다음에 박공명은 공군 소령이고 사관학교 출신이고 파이럿인가 봅니다. 이정의, 대한민국 공군 제211 비행대대 제1편대원 공군대위, 공군사관학교 출신, 역시 파이럿인 것 같고요. 강준철, 대한민국 공군 이렇게 있고, 김한수, 공군사관학교 출신 사령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2025년 5월 평양 순안국제공항, 북한의 항공사인 조선항공 소속 TU-204 항공기의 주유가 완료되고 승객들이 탑승하고 출입문이 닫힌다. 제1-157편은 북한 평양에서 출발하여 중국 상하이까지 가는 항공편이다. 리나무 기장과 계민석 부기장이 조종하고 승객 중에는 리나무 기장의 아들 이석훈과 중국으로 출장 가는 조선노동당 국제부 간부 김성훈도 있다. 조선항공 여객기는 연료가 충분한 것을 확인하고 평양공항에서 순조롭게 이륙한다. 기장은 이륙하고 랜딩 기어 버튼과 다른 버튼을 눌러서 랜딩 기어를 넣고 여객기는 안전고도에 진입한다. 매우 화창한 날씨, 기내 서비스가 시작되고 평화로운 하늘에서 여객기는 서해에 진입한다. 김성훈은 중국으로 출정을 자주 다녀서 항로가 익숙했다. 하지만 오늘은 커브를 너무 빨리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같은 시간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 중 서해 부분에 미확인 비행체가 레이더에 잡힌다. 관제대 병사의 보고로 김환수 사령관은 그 내용을 확인했다. 하지만 북쪽에서 방향의 변화 없이 남쪽으로 직진하고 있어서 김환수 사령관은 해당 비행체가 오래된 중국 민항기로 추정된다고 생각해서 특별한 조치 없이 예의주시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 지시는 서해안에 있는 전투비행단에도 내려진다. 그중 전남 무안에 있는 제21 전투비행단도 있다. 지시받은 제21 전투비행단은 산하비행대대인 제211 비행대대에도 지시가 떨어져서 조종사는 출격 대기를 하게 된다. 제1편대 분대장인 박공명 소령은 미확인 비행체가 북한 군용기라고 생각한다.
같은 시간 조선항공 여객기는 여전히 평화로웠다. 하지만 조종석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연료가 거의 떨어졌다는 경고이다. 분명 평양공항에서 주유를 받았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연료가 공중으로 유출되고 있다. 부기장이 조치해서 연료 유출을 막는다. 항로의 절반을 지났지만 유출로 인하여 상하이까지 갈 수 없는 연료량이다. 리나무 기장과 개민석 부기장은 방안을 생각해 본다. 리나무 기장이 자신의 경험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본 결과 결국 비상착륙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이나 북한하고는 너무 멀고 대한민국이 항공기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이다. 심지어 바다에 비상착륙을 해도 북한이나 중국과는 너무 멀어서 구조를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리나무 기장은 대한민국 영공으로 방향을 틀어서 대한민국의 도움을 받으려는 위험한 방법을 실행한다. 심지어 기내에는 알리지 않았다. 공군 방공관제사령부는 난리가 난다. 미확인 비행체가 대한민국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미확인 비행체가 어떤 것인지는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어떤 비행체인지 알 수 없으므로 해당 비행체와 가장 가까이 있는 제21 전투비행단에 출격을 지시한다. 결국 제211 비행대대의 제1편대 출격한다. 조선항공 여객기는 대한민국 방향으로 계속 향한다. 갑자기 김성훈이 조종실로 온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면서 기존 방향과 왜 다른 곳으로 가는지 따진다. 서로 대화하다가 리나무 기장이 이러는 이유가 탈북하려고 해서라는 의심을 한다. 사실 리나무 기장은 이 비행이 탈북을 위한 비행이고 리나무 기장의 비행 기술을 살려 대한민국과 최대한 가깝게 비행을 한 것이었다. 심지어 연료 유출도 이륙 당시 랜딩 기어를 넣을 때 일부러 다른 버튼을 눌러서 생긴 일이었다. 리나무 기장은 김성훈에게 탈북해야 한다고 설득하지만 김성훈은 옷 속에 있던 권총을 꺼낸다. 김성훈은 조선노동당 간부의 특권으로 보안검사가 면제되므로 권총을 소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리나무 기장 머리에 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개민석 부기장이 김성훈의 팔을 밀었다. 결국 총은 발사되는데 팔이 밀려서 총알은 리나무 기장의 머리가 아닌 오른쪽 다리에 박힌다. 리나무 기장은 고통을 겪지만 계속 조종관을 잡고 있고 화난 김성훈은 리나무 기장에게 총을 더 쏘려고 하는 순간 그 뒤에서 어떤 남자가 기내 서비스 때 사용되는 비어있는 술병으로 김성훈의 머리를 친다. 김성훈은 머리를 맞고 쓰러지고 술병은 머리에 부딪힐 때 깨진다. 그 남자는 바로 리나무 기장의 아들 이석훈이다. 제211 비행대대의 편대는 출격하여 조선항공 항공기에 접근한다. KF-21 세대가 출격했다. 편대 구성은 박공명 편대장과 이정의 대위와 강준철 대위로 구성되어 있다. 박공명 편대장의 지시로 편대원들은 미확인 비행체 양옆으로 접근한다. 이정의 대위가 확인해보니 미확인 비행체는 바로 북한 조선항공 여객기이다. 리나무 기장은 양옆에 전투기가 왔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국제 공영 표현으로 저항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히려고 날개를 좌우로 흔들고 바퀴를 내린다. 이정희 대위는 이를 직접 확인하고 박공명 편대장에게 전달한다. 하지만 박공명 편대장은 조선항공 여객기를 위장 군용기로 의심한다. 편대장은 그동안 대한민국에 피해준 북한의 만행들을 생각하며 이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최승필 대대장에게 미확인 비행체는 북한 군용기이며 항복 표시가 없었다고 보고한다. 그리고는 보고 없이 무단으로 미사일을 발사한다. 이를 인지한 이정희 대위는 미사일을 대신 맞고 사출하고 전투기는 서해로 추락한다. 편대장의 전투기도 폭발로 인한 영향을 받으며 중심을 잃고 사출해서 전투기는 서해로 추락한다. 최승필 대대장은 교신이 단절돼서 공격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완전히 무장된 전투기 4대로 이루어진 제211 비행대대 제2편대를 출격시킨다. 이륙하고 공격을 준비하려는 순간 남아있던 강준철 대위가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보고하였고 비행대대장은 즉시 공격을 중단시킨다. 그리고 접근을 지시한다. 조선항공 여객기 기내와 조종실에서는 난리가 난다.
리나무 기장의 부상, 밖에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폭발 소리 등으로 승객과 승무원들은 혼란스러웠고 리나무 기장은 다시 좌우 날개를 흔든다. 다행히 강준철 대위의 사실 보고로 최승필 대대장은 조선항공 여객기를 유도 및 호위를 지시한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다. 조선항공 여객기의 연료가 완전히 고갈되었다. 리나무 기장은 전투기를 향해 기름이 없다는 표현을 전달한다. 비록 조종석 창문을 통해서 손과 표정으로 내용을 전달하였지만 이를 이해한 강준철 대위는 다른 편대장에게 보고해서 전투기로 인한 기류를 최소화해서 조선항공 여객기에 큰 영향이 없도록 거리두기를 지시한다. 조선항공 여객기는 글라이더처럼 되었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승필 대대장은 제21 전투비행단 본부에 지원을 요청한다. 지원 요청으로 인하여 활주로에는 여러 대의 소방중대 소방차들, 여러 대의 항공의료대대의 구급차가 준비된다. 조선항공 여객기는 착륙 시도를 한다. 큰 문제 없이 터치다운에는 성공하지만 안정적인 착륙은 불가능했고 결국 활주로를 이탈해서 항공기는 멈춘다. 승객과 승무원들은 긴급 탈출을 시도하지만 다행히도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 리나무 기장과 김성우는 구급차로 이송되는데 리나무 기장은 몸에 박혀있던 총알 제거에 성공하고 회복한다. 김성우는 기절한 상태이다. 결국 머리 부상이 심해져 대한민국 병원에서 입원하고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게 된다. 박공명 소령과 이정희 대위는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발견되었고 구조되었다. 박공명 소령과 이정희 대위는 건강에 이상이 없었지만 결국 박공명 소령은 해당 문제로 강제 전역하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객기 승객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탈북 희망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받아주기로 한다. 이번 사건을 기체결함으로 인한 연료 부족 발생이라고 생각한 북한 측은 이번 일에 대하여 대한민국 공군에게 감사하다는 의견을 밝힌다. 북한 측과 대한민국 측 간의 회담을 진행하고 조선항공 여객기 및 승객과 승무원들의 복귀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조선항공 여객기를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부기장은 북한으로 귀국을 원했고 귀국을 희망했던 승객과 승무원들은 부기장과 함께 수리된 조선항공 여객기를 타고 다시 북한으로 간다. 귀순을 원했던 승객과 승무원 일부와 리나무 기장 부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치료를 핑계로 대한민국에 남긴다는 통보를 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받아주기로 한다. 결국 리나무 기장과 아들 이석부는 탈북에 성공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끝나네요. 근데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려면 끝난다기보다는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이 소재는 괜찮아요. 주인공이 민항기를 타고 자기 아들과 탈북을 한다는 내용은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데 그러기 위한 당위성이 지금 많이 부족해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 주인공은 지금 북한에서 굉장히 엘리트인 상황인데 왜 탈북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가장 크게 이제 먼저 그게 이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탈북을 하려는 이유가 명백해야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죠. 그리고 이 상황들은 지금 현재 상황이죠. 실제로 가능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공군 비행단의 그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그 방공망이라든가 아니면 비행기가 이렇게 갑자기 남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매뉴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너무 쉽게 성공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하기도 하고 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제 그 영화로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어떤 고증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뭐 공군 관계자라든가 아니면 대공 문제 관계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을 인터뷰해가지고 실제적인 고증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소재는 재미있는데 이야기 구조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신뢰성이 좀 없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는 사람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진행을 한다 그러면 철저한 고증을 해야 될 거고, 그게 힘들다 그러면은 다른 소재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시 이야기를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